안녕하세요. 먼저, 이 normal distribution, 그러니까 정규 분포죠. 아마 여러분 그 고등학교 때 정규 분포 수학 시간에 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때 나도 이 통계 부분을 고등학교 때 이제 잠깐 배웠는데 수학의 정석 뒷부분에 좀 나오잖아요. 그리고 총 수학 문제 25문제 중에 5문제가 통계 문제였어요. 학력고사 때. 지금은 수능이라고 하죠. 근데 그 5문제는 그냥 무조건 포기. 도대체 무슨 말인지 고등학교 때 하나도 이해를 못했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았던 건데 그때는 왜 이렇게 어려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통계 문제는 무조건 포기하고 그냥 다른 문제에 집중하는 걸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문제에 집중했는데도 총 25문제 중에 뭐 13개인가 맞췄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수학을 전혀 잘 못한다는 거예요. 수학을 굉장히 싫어했고 그리고 또 정치학을 한 이유도 이제 좀 수학을 안 하면 안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정치학에서 이렇게 수학을 많이 하고 수학은 별로 뭐 안 해도 되지만 통계학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여기 복잡한 이런 수식 같은 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 수식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이 가능한 한 이 수업을 강의하면서 가능한 한 이제 수학을 어,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수준에서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고 한 중학교 2학년, 3학년 수준만 그 정도 수학만 알아도 이 수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강의하려고 해요. 그 사실 내가 미국 대학원 때 이제 첫 통계 수업을 들었는데 석사 때는 수학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실생활에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이게 수학으로 이제 통계를 배우니까 어떤 현실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크게 적용 가능성이 느껴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박사과정에 가서 이제 이 통계를 배웠는데 우리 선생님이 수학을 하나도 수학이 거의 필요 없이 이렇게 통계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뭐 미국 대학원생은 미국 학생들은 인문 사회학의 경우에 진짜로 수학적인 기반이 약해요. 우리는 뭐 중고등학교 때 뭐 미적분까지 다 배우는데 미국에서는 그 정도의 수학 수준이 아니니까 근데 그런 학생들을 상대로 통계를 가르치는데도 다 이해할 수 있게 가르쳐요. 그래서 내가 혹시 한국에 돌아가서 교수가 된다면 꼭 우리 선생님이 가르친 것처럼 수학을 쓰지 않는 통계를 학생들한테 가르쳐 줘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결심이 지금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뭐 복잡한 수학 공식이 있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천천히 들어보면 어렵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아, if the average and the variance of probability variable x are mu and sigma squared respectively. 그러니까 평균과 분산이죠. probability variable. probability variable이란 거는 변수인데 어떤 확률에 따라서 움직이는 변수죠. 확률 변수.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주사위를 던졌을 때 각 면이 나올 각 면의 수 그것도 확률 변수죠. 왜냐하면 각 면이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죠. 주사위를 던졌을 때 위로 올라가는 면이 그러면 각 면이 나타날 확률이 다 6분의 1씩 정해져 있잖아요. 6분의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률 변수죠. 그리고 뭐 그 밖에 뭐 키도 마찬가지죠. 다 인간의 키도 이렇게 뭐 140부터 해서 20세 이상의 키 했을 때 200, 뭐 20에서 이 확률이 이렇게 정해져 있죠. 뭐 대부분의 경우가 다 확률 변수죠. 근데 이제 이런 확률 변수는 평균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넓게 분포되어 있는지
분산 값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평균을 이제 뮤로 부른다는 거예요. 대개 이제 모집단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릭 레러로 표시를 해요. 그릭. 그리고 표본 통계량은 이제 알파벳으로 이제 뮤 대신에 뮤가 m을 표시하니까 이제 m을 평균을 m이라고 하거나 또는 x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렇게 바를 붙여요. 평균을 표시할 때는 이렇게 위에 모자는 아니고 바를 붙여서 이게 이제 표본에서 얻은 값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요. 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알파벳으로, 그러니까 시그마는 그릭 레러니까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낸 거고,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대신 알파벳으로 S 스퀘어 이렇게 스탠다드잖아요. 스탠다드에서 S. 이것도 시그마는 이제 그릭 레러로 S를 뜻하는 거죠. mean 할 때 M이니까 M을 그릭 레러로 뮤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하나의 약속인데, X라는 변수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평균은 뮤이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분포의 모양이 normal distribution, 정규 분포가 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만약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렇게 분포는 이거 균등 분포죠. 균등. 그러니까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니까 유니폼이니까 그냥 U로 표시하면 되겠죠. 유니폼 할 때. 그래서 X는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냐면 유니폼이니까 U 이렇게 해서 평균은 뮤인데 평균은 1, 2, 3, 4, 5, 6의 평균이니까 3.5가 되겠죠. 뮤가. 그 다음에 뭐 시그마 제곱은 여러분이 계산해 보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표시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이렇게 긴 문장을 그냥 쉽게 짧게 쓰려고 이렇게 약속해가지고 표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of x is 이렇게 돼 있다. 이제 probability density function가 뭐냐면 확률 density function은 뭐라고 할까요? 밀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림을 함수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1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으면 이거를 펑션으로 표시하면 fx는 x잖아요. 그리고 또는 뭐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 그림을 우리가 함수로 표시하면 fx는 x제곱이고 이 그림이라는 거는 이제 x하고 y하고 관계죠.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하고 관계. 그러니까 이 두 변수가 이와 같은 관계에 있다는 걸 수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이것이죠. 마찬가지로 x하고 y 관계를 이렇게 fx가 y가 되니까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x하고 그 다음에 y는 말하자면은 확률이겠죠. 확률 px x가 발생할 확률 이을 이렇게 생긴 정기분포의 모습을 띈 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에 이 값도 있고 뭐 그런 근데 여러분이 뭐 이런 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게 이제 이 표준 정기분포가 이제 이런 특성을 지녀요. 그래서 x 값이 뮤 마이너스 시그마 그 다음에 x 플러스 시그마 안에 들어갈 확률이 68.3%라는 뜻이에요. 조금 이따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683, 954, 997 그러니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 평균 x를 중심으로 좌우로 평균을 중심으로 그런 게 아니라 뮤를 중심으로 겠죠. 뮤를 중심으로 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모집단의 창값, 그리고 알고자 하는 모집단의 창값, 이게 이제 뮤가 있으면, 뮤로부터 왼쪽으로 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만큼, 그러니까 원 표준 편차만큼, 조금 이따가 예를 들어 설명하면 더 쉬워질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1 표준 편차만큼 시그마. 그러니까 이 사이 영역에 모집단의 창값이 있는데 창값으로부터 좌우로 1 표준 편차만큼의 이 영역에 68.3%의 데이터가 포함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 모집단의 창값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요 영역, 이 영역에 여러분의 추측값이 떨어질 가능성, 여러분의 추측값이 이 안의 영역에 떨어질 가능성이 95.4%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가졌다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규분포라는 게. 그 다음에 그림에서 나오죠.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모집단의 창값이 있고 그 모집단의 창값으로부터 좌우로 1 표준 편차만큼 이 떨어진 이 영역에 여러분의 추측값이 들어갈 확률 x바라고 할까요? 평균이겠죠. 그게 68.3%였죠. 68.3. 여러분이 바둑돌로 여러분이 실험을 했었죠. 그러니까 바둑돌을 4개를 뽑았고 그 다음 8개를 뽑았는데 이제 모집단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00만 개쯤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한 1000개 정도를 뽑으면 거의 이 정규 분포하고 비슷해져요. 여러분의 추측값의 분포가 그래서 바둑돌에 의해서 평균이 50%였죠. 근데 이제 그거는 여러분이 관찰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내가 그 50개씩 집어넣었으니까 여러분은 모르는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바둑돌을 예를 들어 가지고 100개를 뽑아서 그 100개의 평균을 구해 가지고 여러분 추측값의 분포를 그리면 이렇게 0%부터 100%까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그리고 또 분산값을 계산해 가지고 이 모집단의 창값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이 사이에 여러분이 추측값이 들어갈 확률이 68.3%고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에 아까 95.4%였나요? 95.4%,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의 99.7%가 이 안에 들어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95.4%의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정규 분포. 조금 전에 살펴본 거는 이제 정규 분포인데 이 표준 정규 분포는 여러 데이터를 표준화 시킨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50, 153, 170 이렇게 쭉 있다고 하면 키의 평균이 170이라고 해봐요. 평균. 그리고 또 몸무게도 예를 들어 가지고 45kg부터 120kg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면 또 평균값이 있겠죠. 예를 들어 70kg. 그러면 이 키하고 평균은 단위가 다르니까 이거를 서로 비교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제 표준화를 시켜놓으면 이 표준화를 어떻게 시키냐면 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가 이 각 데이터 관찰값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표준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조금 뒤에 이제 예를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로 몸무게도 이렇게 표준화를 시켜서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그렇게 치환시키면 키하고 몸무게를 서로 비교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서로 단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키는 센티미터고 몸무게는 킬로그램이잖아요. 서로 다른 단위인데 이 원 데이터를 비교하면은 이 150하고 45를 비교하면 이 150이 훨씬 숫자가 크니까 뭐 170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평균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가 그 거리를 표준화시켜서 이제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G값이에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표준화가 뭘 의미하는지 이 스탠다드가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단위를 가진 그 데이터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게 이제 표준화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 G값으로 바꾸는데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G값이 뭔지. To calculate the area in which x is included, we need to integrate the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이거를 이제 적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전에 normal distribution, 정기분포가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이와 같은 영역을 이제 계산하려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적분을 이용해서 뭐 예를 들어 A하고 B가 있으면 뭐 인티그레이션 A, B 해가지고 이 함수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잖아요. 근데 매번 이걸 이제 하기는 이제 귀찮죠. 어렵고. 그래서 however, since the calculation is too complicated, 그러니까 이 계산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는 표준화시킨다. normalize or standardize normal distribution into a standard form by using the following normalization process. 그러니까 다음에 표준화 작업을 거쳐서 우리가 정기 분포를 표준적인 폼으로 표준화된 폼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바꾸냐?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G값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G값을 계산하는 공식이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읽어보면 However, since the calculation is too complicated 아까 조금 전에 읽은 내용이죠. 근데 이 과정을 이제 거치는데 예를 들어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데이터의 평균은 60 여기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15.81이에요.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각 데이터의 G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의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15.81 그 다음에 40 마이너스 평균 60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1.2649가 나와요. 마이너스 1.2649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도 평균이 60이고 이 경우에는 첫 번째 값이 20이죠. 근데 이 두 데이터를 이렇게 비교해 놓고 보면 이 데이터는 20에서 60 사이니까 훨씬 더 이렇게 멀리 분포되어 있죠. 20에서 100 사이니까 20에서 100. 이 경우에는 40에서 80이니까 두 번째 데이터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좁게 분포되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표준화시키면 표준화 값은 요거하고 20하고 40이 똑같아요. 왜냐면 두 번째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 표준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공식이 의미하는 바는 그러니까 1 표준 편차 대비 각 데이터하고 평균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예의 경우에 40하고 60 그러니까 평균값하고 첫 번째 데이터하고의 이 거리가 마이너스 20인데 그거를 1 표준 편차 대비 이걸로 나누니까 1 표준 편차 대비 이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를 계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두 번째 데이터에서 이 1 표준 편차가 31.6인데 위에 분모는 20하고 평균하고 거리가 되겠죠. 20 마이너스 60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1.2649가 되죠. 마이너스 1.2649 그러니까 첫 번째 데이터하고 두 번째 데이터하고 비교를 하면 이 분자는 차이가 나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20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40이니까. 그러니까 이 숫자 자체로만 놓고 보면 두 번째 경우가 훨씬 더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례로 생각되는 거죠. 여기는 20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여기는 40이나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경우는 표준편차 자체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1표준편차 대비 값으로 계산을 하면 첫 번째 경우나 두 번째 경우나 마찬가지로 1표준편차 대비 거리는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뭐 표준편차를 계산하기도 하고 근데 실생활에서 그렇게 많이 쓰진 않죠. 주로 우리는 이제 평균값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두 집단의 특성을 비교할 때 평균을 가지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이제 조금 더 그 데이터를 많이 다루게 되면 평균 못지않게 이제 중요한 특성이 그 데이터가 얼마만큼 넓게 분포되어 있는가.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성적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이제 성적을 여러분한테 알려주는데 여러분은 평균을 많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평균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이 표준편차가 중요한 거죠. 왜냐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여러분의 성격이 평균이 몇 점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그거에 의해서 이제 상대평가를 한다면 여러분의 학점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평가를 한다면 여러분은 평균만 알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상대평가를 하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 이게 실제로 지난 학기에 여러분들의 이 수업의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비중 평균이에요. 밑에 이제 좀 극한값이 있는데 30 몇 점이나 뭐 40점 맞은 학생도 있는데 그 학생들은 이제 뺐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이 성적이 약간 정규분포를 따르는 성향이 있는데 이제 그 극한값이 있을 경우에 너무나 이 비대칭적인 데이터가 나오니까. 근데 어쨌든 여기다 보면은 이제 이 평균 학생들의 이게 평균이란 거는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의 평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학생이 98점 맞았어요. 평균. 총 평균이 98점이에요. 그러니까 1등으로부터 쭉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학생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평균이죠. 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평균. 그러면 아까 이제 그 공식을 이용해서 G값을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학생의 경우 98점을 맞았고 그리고 이 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평균은 84.94. 그 다음에 표준편차는 7.66이었어요. 7.66. 7.66. 이렇게 해서 이 학생의 G값을 계산을 한 거예요. 그 이 학생의 성적은 뭘 의미하냐면 평균으로부터 1.70 표준편차만큼 떨어져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G값이 0인 경우가 바로 평균인 학생의 G값이죠. 예를 들어서 7.66 그리고 한 학생의 성적이 84.94라고 하면 그리고 평균이 84.94니까 G값이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평균을 맞은 학생의 G값은 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0을 G값이 0인 학생을 중심으로 이렇게 좌우로 학생들의 이제 G값이 분포되어 있죠. 이렇게. 그러면 아까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 학생들의 성적이 정규 분포는 아니죠. 중간이 오히려 이렇게 조금 적고 양쪽에 이 학생들이 이제 가장 많죠. 근데 만약에 정규분포를 따른다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평균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2 표준편차 이 사이에 그쵸? 이 사이에 마이너스 2 표준편차 플러스 2 표준편차
이 사이에 95.4%의 학생의 성적이 이 안에 들어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내가 만약에 학생의 집값은 0.9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할까요? 1. 학생의 집값은 1이야. 그게 뭘 의미하냐면 이 평균으로부터 해서 1표준 편차 여기에 있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의 성적이. 그리고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여러분보다 이 표준 편차 1인 학생보다 성적이 높은 학생의 비율이 얼마라는 걸 뜻하죠. 이렇게 표준 편차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이렇게 마우스로 그림을 그리니까 잘 안 그려지네요. 그럼 아까 이전에 슬라이드에서 보면 1표준 편차보다 성적이 높은 학생들 이 영역을 구해야겠죠. 그러면 일로 다시 돌아가서 1표준 편차보다 성적이 높은 사람들의 영역이 이러한 영역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 사이에서 68.3%가 들어가고 그러면 나머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100%에서 68.3%를 빼면 31.7%가 되겠죠. 그러면 이 별표가 두 개니까 별표 하나짜리는 이걸 또 2로 나눠서 나누면 1은 2, 11, 2, 50, 17, 2, 8에 16, 18.5%. 그러니까 이 별표 요 부분이 15.85%, 15.85%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나머지 요 부분은 또 역시 15.85%.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성적이 내가 점수 대신 집값으로 알려주면 만약에 내가 한 학생 보고 학생의 성적은 집값으로 얘기할 때 원지야, 일지에 해당돼. 그 얘기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학생보다 성적이 높은 학생이 15.85%니까 이 학생은 상위 몇 %예요? 74.15%. 내가 만약에 학생한테 학생의 성적은 집값으로 1이야. 그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학생은 상위 74.15%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물론 학생의 성적이 정규분포를 따를 때 그렇다는 거죠. 실제 데이터를 보니까 정규분포는 따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충 학생 수가 많고 그러면 이제 정규분포를 따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평균 못지않게 집값이 중요하다. 근데 집값이 의미하는 바는 그러니까 표준 편차도 우리가 공식인데 말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는 각 관찰값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 괴리들을 평균 낸 게 표준 편차라고 얘기했죠. 집값은 쉽게 우리 말로 표현하면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의 추측값이 모집단의 참값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1표준 편차 대비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1표준 편차 대비해서 여러분의 추측값이 모집단의 참값으로부터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또는 뭐 이처럼 추측값의 분포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추측값의 분포는 항상 정규 분포를 따르죠. 근데 이제 모집단이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르는 그런 데이터의 경우는 집값으로 이렇게 치환해서 얘기할 수도 있죠. 인간의 키도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인간의 키로 지혜특값으로 이제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이 경우에는 이제 사례가 너무 작고 그래서 이렇게 정규 분포에 따르지 않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학생 수가 많으면 뭐 예를 들어 수능고사 학생들의 성적은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를 가능성이 높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지값을 사용해서 얘기하면 학생들이 자신의 위치가 전체 위치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그림은 이제 어떤 그림이냐면 이렇게
이 자료의 원 자료 값을 이렇게 집값으로 바꾸면 정확하게 1대1 관계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든 자료는 이렇게 집값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집값이라는 거는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관찰값 또는 추측값이 넓게 멀리 분포해 있는가를 나타내는 거니까 몸무게도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몸무게를 집값으로 바꾸고 킬로그램을 집값으로 바꾸고 키도 센티미터를 집값으로 바꾸면 상호 이 두 데이터를 비교하는 게 가능해지죠. 왜냐하면 집값이 의미하는 바는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각 학생의 키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그렇게 표현하고 또 각 학생의 이 몸무게 그리고 그다음 키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집값으로 표현하면 서로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표준화라는 게 바로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단위로 바꾸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값은 뭐 이 평균과 그 다음에 각 관찰값의 이제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제는 여러분이 이 집값에 대해서 익숙해지길 바라요. 그러면 이제 집값을 계산해서 모든 데이터는 원 자료를 이렇게 집값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x는 예를 들어 가지고 몸무게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킬로그램이고 또는 키 같은 경우는 센티미터가 되겠죠. 근데 모든 자료,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온도도 그렇고 수없이 많은 그런 원 자료의 단위가 다 다른데 이거를 이제 중앙으로부터 각 관찰값 또는 우리가 추측값의 분포를 생각할 때 추측값이 모집단의 참값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그 거리로 즉 집값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원 자료에서는 원 자료의 평균과 그 다음에 원 자료의 분산값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집값으로 바꾸게 되면 집값의 평균은 아까 0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집값의 분산은 1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면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어떤 특정 영역을 적분을 통해서 계산하지 않고도 바로 이 표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 면적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이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는 어떤 특성을 지느냐? 마찬가지로 아까하고 뮤 값을 중심으로 근데 뮤가 0이 되죠. 표준 정규 분포에서는 뮤가 0이잖아요. 뮤 값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1 플러스 1만큼. 그러니까 요게 이제 1 표준 편차 대비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에는 이게 원 시그마라는 뜻이죠. 똑같은 뜻이죠. 그래서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꾸게 된 것이죠.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를 사용하면 훨씬 더 편리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또 관심이 통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T 분포예요. T 분포. 조금 전에는 G값의 분포였죠. G값의 분포. 근데 T 분포. T 분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에서 모집단의 참값이 있고 뮤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추측값이 모집단의 참값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게 이제 우리가 모집단의 참값을 추측할 때 우리의 추측값이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바둑알을 뽑을 때 4개 다
흰 바둑알을 보면 이 모집단의 참값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 t값이라는 거는 이제 그걸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러분의 추측값하고 모집단의 참값하고 거리인데 이 거리를 뭘로 나누냐면 이 값으로 나누는 거죠. 이 값은 뭐냐면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표준 오차죠.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G값을 계산할 때는 G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에다가 각 관찰값 빼기 평균 이렇게 계산했었죠. 그러니까 분모가 표준 편차였죠. 편차. 그러니까 키의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키의 분포를 G값으로 바꾸려면 이 공식을 사용했었죠. 근데 지금 우리는 뭘 다루고 있냐면 추측값의 분포를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추측값의 분포는 모집단의 참값,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모집단의 참값, 그 바둑을 꺼내는 예를 들면은 모집단의 참값이 50%였죠. 신 바둑이 50% 섞여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이 각각 학생들이 이제 다르게 추측을 했죠. 물론 이번에는 여러분이 실험에 가담하진 않았지만 이제 내가 뽑았죠. 내가 뽑았지만 예를 들어 흰색 바둑알이 4개인 경우에는 여기 100% 추측값을 얻었고 검은색 바둑알이 4개인 경우에는 0%의 추측값을 얻었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흰색 바둑알 2개, 검은색 바둑알 2개 여기에 이제 추측값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추측값이 얼마만큼 널리 분포해 있는가를 나타내는 건 이제 표준 오차라고 얘기했죠. 표준 편차가 아니라. 그래서 이 추측값이 얼마만큼 널리 분포해 있는가는 이 표준 오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표준 오차의 공식을 보면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S 이거는 이제 모집단의 분포가 얼마만큼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나타내죠. 그래서 여러분이 추측을 할 때 모집단이 동질적이면 동질적일수록 여러분의 추측값은 신뢰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차를 범할 가능성이 낮다고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바둑알이 전부 다 흰색만 있을 경우에 이 백 안에 다 흰색 바둑알만 있으면은 여러분이 오차를 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흰색 알만 있을 때는 완전히 동질적인 모집단이니까 이 분자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표준 오차도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분모가 루트 n이니까 n이 커지면 커질수록 표준 오차가 이제 작아진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관찰의 수와 표준 오차의 관계는 스탠다드 에러 SE 스탠다드 에러 표준 오차의 관계는 관찰을 많이 하면 할수록 관찰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에러가 이렇게 줄어든다고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노트 보면은 기억날 거예요. 지금 여기 이 PPT를 지금 이 강의 여기에 올려놓지 않아서 바로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표준 오차가 이 두 변수에 의해서 모집단이 얼마만큼 동질적인지 이질적인지 또는 얼마만큼 여러분이 많이 관찰하는지 거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추측값의 분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분모가 표준 편차가 아니라 표준 오차를 사용하는 거죠. 달리 얘기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관찰을 했다. 그러니까 표본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여러분이 모집단의 참값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오차를 범하지 않겠죠. 실수를 범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분포는 여러분의 추측값의 분포는 이렇게 뾰족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동질적인 그런 대상을 관찰할수록 이렇게 여러분의 추측값의 분포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T 분포는 이 여러분이 얼마만큼 많이 관찰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모집단의 분포가 얼마나 넓게 분포되어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Z 분포는 이미 고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표준 정기 분포는 모집단의 어, 특성, 이질성이나 아니면은 뭐 관찰의 수와 관계없이 고정되어 있는데 T 분포는 모집단의 분포, 시그마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관찰의 수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모집단의 어떤 이질성, 동질성에 따라서 여러분의 추측값의 분포가 이렇게 변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이걸 관찰할 수가 없잖아요. 모집단의 평균과 모집단의 그런 분포는 관찰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대신 이 표준, 그러니까 표본으로부터 표본의 어, 표본이 얼마만큼 넓게 분포해 있는가를 사용해서 추정값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둑알을 여러분이 뽑았을 때 모집단은 영원히 관찰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 8개를 뽑았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 그런데 그 중에서 3개가 4개라고 합시다. 4개가 검은색이다. 그러면 이 표본으로부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를 계산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집단의 분포, 즉 시그마는 관찰 불가능하니까. 그렇다면 이게 지난 시간에 그 신뢰도라고 얘기했죠. 신뢰도. 그리고 알파는 유의 수준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문장을 읽어보면 When sample size increases, the variance of sampling distribution decreases.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죠. 이 sampling distribution은 여러 번 강조했지만 표본 분포예요. 표본 분포는 추측값의 분포예요. 분포. 그래서 추측값의 분포는 줄어든다고 얘기했죠. 그쵸? 그러니까 더 많이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여러분의 추측값은 모집단의 참값하고 더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좁게 분포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스탠다드 에러, 표준 오차는 줄어든다는 거죠. 표준 오차가 줄어든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모집단의 참값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극한 추측을 할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많이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그래서 T distribution incorporates. 그러니까, T 분포는 이와 같은 특성을 감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G 분포는 고정되어 있지만 T 분포는 얼마만큼 많이 관찰하는가, 그리고 모집단의 특성이 얼마만큼 동질적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T-scores are standardized value of X. 아까 얘기했었죠. 이 X를 표준화시킨 값이에요. 근데 that decrease as a function not only of sample variance but also of sample size. 이렇게 조금 전에 강의했던 내용이죠. n하고 관찰의 수하고 그 다음에 표본으로부터 얻은 표준 편차값의 함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T 분포가 이와 같은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관찰이 조금 하면은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고 관찰을 많이 하면 이렇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여러분의 구간 추정에 반영을 해야겠죠. 추정.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구간 추정을 할 때 여러분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구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넓게 잡아야 된다고 했죠. 구간을 넓게 잡을수록 여러분의 추측값이 이 구간의
여러분이 설정한 구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틀릴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얘기했죠. 구간을 넓게 잡을수록.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간을 너무나 넓게 잡으면은 별 의미가 없다고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아주대 학생의 키를 추측하는데, 0cm부터 3m다. 그렇게 추측을 하면 100%그 추측은 옳을 수밖에 없지만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한 한 짧은 구간으로 추측을 하고 싶은데 이 구간을 짧게 하면은 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유의 수준, 틀릴 가능성을 감안하고 유의 수준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릴 가능성을 감수하고 나서라도 이 구간을 짧게 설정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근데 어, 이 구간을 짧게 하면서도 우리가 틀릴 우리 오차를 범할 걱정을 덜 해도 되는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많이 관찰하면 이 구간을 짧게 잡아도 우리는 틀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수업 신학기에 새로 이제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에 대해서 잘 모르면 몇 번 관찰을 하지 않았으면 그 친구의 특성에 대해서 추측을 할 때 이 친구는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괜찮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불확실하니까 이 친구의 특성을 굉장히 넓게 잡잖아요. 근데 많이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굳이 넓게 잡지 않아도 짧게 잡아도 이 친구에 대한 이미 확신이 어느 정도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틀릴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유의하지 않아도 조심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구간을 짧게 잡고 이 친구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와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이 구간을 굳이 길게 잡지 않고 짧게 잡아도 별로 유의하지 않고도 조심하지 않고도 여러분이 실수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그리고 동질적인 특성을 가진 모집단을 관찰하면 굳이 구간을 넓게 잡지 않고도 짧게 잡고도 비교적 오차를 줄일 수 있는 구간 추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수고 많았어요.